안녕하세요. 멘토스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족 간 갈등을 멘토링과 코칭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갈등 정말 우리에게 큰 화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최 멘토님? 네, 갈등의 반대는 화목인데 꼭 화목해야 됩니까? 화목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목해야죠. 화목해야죠. 네, 가족이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감정적인 연결감을 소속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속감을 통해서 어떤 안정감, 또 자신감, 또 사회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소속감을 1차적으로 느끼는 곳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안정적인 소속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사회생활에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탄탄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사회관계를 경험하는 곳이 또 가정이니까 우리 남멘토님 말씀하신 그 소속감의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깥은 전쟁터라고 하죠. 우리 가족은, 가정은 비무장지대이고 피난처죠. 여기에 와서 치료도 받고 쉼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장소죠. 그래서 이곳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상님들이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가정이 비무장지대이기도 하고 피난처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의 장이다, 준비의 장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목하고 싶은데 갈등이 벌어지는 게 바로 또 가정이다. 이 갈등은 어디서 벌어지는 걸까요? 시조가 떠오릅니다. 이조년이라는 분의 시조 중에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런 시조가 있죠. 그 다정, 사랑, 그것 때문에 잠 못 듭니다. 다정이, 사랑이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슴도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죠. 추워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붙는데 바늘이, 가시가 자라면서부터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거리를 떼면 또 추워지고, 사회적 거리를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들지만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친밀감의 패러독스 싶습니다. 네.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친밀감에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이 일은 왜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친밀감의 역설.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이 일은 왜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취약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가정에서는 여지없이 취약점을 드러내죠.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주식에서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산 주식이 가격 떨어지면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정서적인 투자의 양입니다. 가족끼리는 정서적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미지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기대의 갭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또 실망이 크죠. 기대와 현실의 갭이 가장 극명하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정리하면은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정서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갭이 크다는 게 친밀성의 패러독스의 원인이고, 이것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네,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 안에 갈등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네요, 진짜.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갈등의 원인, 어떤 것이 또 발견되나요? 네, 가족의 갈등을 야기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한 살만 차이 나도 야, 나 때는 안 그랬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하물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라온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로 오는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역할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할들이 있지만 각자가 원하는,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감정적인 상처도 갈등의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감정적인 상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서운함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서운함이 연결이 돼서 계속 갈등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은데요. 바로 경제적인 원인이에요. 네. 경제적인 원인으로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 중에 저는 이 경제적인 원인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리와 설거지를 제 역할이라고 믿을 때부터 파먹기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젊은 신혼부부들고요. 남편이 이걸 도와주는 게 남편의 역할이고 아빠의 역할이지라는 부인의 생각과 또 남편은 내가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서로의 역할의 어떤 그 생각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다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정은 워낙에 우리 최 멘토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취약성을 내놓는 것이고 네. 또 감정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화내고 싶어도 참을 때도 많고 또 내가 슬플 때도 슬프지 않은 척 가족이 슬퍼할까 봐 또 참고 이런 게 다 투자잖아요. 그리고 또 기대. 예,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더 잘 될 수 있어.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제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또 실망감과 아니면 그 기대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가운데서 갈등들이 벌어진다. 네, 결국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다 다정 사랑입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네. 다정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군요. 그렇죠. 네, 우리 두 분을 통해서 가정에서 갈등이 도대체 왜 벌어지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저한테 부르신 겁니까? 네. 우리 최 멘토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3H가 떠오릅니다. 3H. 첫 번째는 먼저 hidden emotion and want 이렇게 감춰진 네. 감정과 바램을 읽어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도 감춰진 감정 바램이 뭔지를 읽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정직성이죠. 아니스트입니다. 네, 우리 보통 이 부분을 놓치고 있죠. 정직해도 괜찮습니다. 용기 좀 내십시오. 네, 그래서 솔직담백하게 나의 바램과 감정을 얘기하면 되는데 파악까지 했죠.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오히려 빙이라고 그러죠. 현재를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스트입니다. 그걸 못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how에 포커스 하자는 겁니다. 우리 보통 why에 포커스 하잖아요. 왜 그랬냐, 뭐가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why가 아니라 how. why는 좀 과거에 속해 있죠. how는 좀 미래에 속해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떤 상태가 되길 바라는가. why가 아니라 how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 H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3H는 hidden, honest, how네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다시 한 번만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hidden emotion and want를 관찰해서 찾아내는 거죠. 네, 관찰해서 찾아내라. 네. 그리고 honest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현재 내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솔직하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정직성. 그리고 how죠. 과거의 왜, why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how, 어떻게 쪽으로 대화의 중심을 이동시켜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멋진데 아주 짧은데 기억하기가 좋은데. 근데 가운데 그 어니스트가 내가 이게 뭘까 했는데 그거군요.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가 하고 싶어, 나는 이걸 원해라고 내가 원하는 걸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네요. 예. 너무 심플해서 아주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또 지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는 멘토링과 코칭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멘토링과 코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근데 지금 우리 대화를 통해서 이게 멘토링이구나, 이게 코칭이구나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나 친구들이랑 싸웠어 하고 속상함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코칭이 들어간다면 그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멘토링은
아유, 그랬구나. 엄마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럴 때는 친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라고 얘기해주는 게 멘토링입니다. 또 예를 들면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코칭의 경우는 너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겁니? 너는 또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또 통해서 아이가 생각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죠. 네, 멘토링 같은 경우는 그래, 너를 보니까 참 이런 부분에 소질이 있더라. 이렇게 소질이 있을 때는 이런 분야가 참 적합한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되겠죠. 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하실 때 코칭도 이제 어떤 식의 대화가 들어가냐면, 여보,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나면 마음이 참 불편해. 그래서 내가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장 우리 관계에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코칭이에요. 멘토링은 내가 이렇게 싸울 때 너무 속상했는데 우리가 감정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얘기하니까 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한번 감정을 좀 차분히 가라앉혀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언하는 게 멘토링이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코칭이든 멘토링이든 그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해 준다면 아주 매끄럽게 그 갈등이 또 해결되기도 해요. 네, 싸움 붙고 그러면 코칭적인 걸 먼저 하고 조금 풀리면 멘토링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코칭에서 질문을 통해서 사고 확장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조언을 통해서 또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참 좋아요. 네, 아주 명쾌한 것 같아요. 코칭은 상대가 스스로 하도록 네. 먼저 좀 할 기회를 주고 네. 그런데 안 하면 그때는 멘토링 들어간다는 그쵸. 거죠. 네, 맞아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칭 또 너무 코칭만 하면은 맨날 언제 하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안 하는 데는 진전이 안 되니까 코칭 받고 해결이 또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 뒤부터는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 더 조언도 하고 강하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히 이걸 섞어가면서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럴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네. 코칭하고 멘토링이 결합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코칭이 최고다. 네. 또 아니고 멘토링이 최고다. 이것도 아니고 상담이 다 필요하다. 이것도 아니고 적절히 그때그때 상황에 네. 맞게 쓰는 것이 지혜롭고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디어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파괴된 가정이나 심각하게 심리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 포커스를 해서 많은 게 소개되고 또 처방이 내려지다 보니까 어쩌면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좀 지나친 위기감이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치료적인 상태까지 가야만 심리치료까지 가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코칭과 멘토링으로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확신에 찬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보면은 드라마라는 건 원래도 비극적이고 또 과장하고 또 너무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또 모든 생활이 모든 가정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모든 가정이 상담사가 필요하고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냐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가볍게 코칭 마인드와 또 멘토링적인 마인드만 가져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 이거죠. 네, 지금까지 갈등의 원인 또 화목해야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코칭과 멘토링 기법은 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봤어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실천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니즈 탐색인데요. 니즈 탐색에는 또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표면적인 갈등 확인은요. 첫째 H, 히든 이모션하고 관계가 있네요. 오, 그러네요. 네, 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는 왜 그렇게 늦게까지 밖에 나가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또 왜 맨날 간섭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자, 이것을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부모는 자녀가 늦게 들어오는 것이 불만이고 자녀는 부모가 자꾸 간섭을 하는 게 불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감정 분리를 해야 될 텐데 자, 두 번째 감정 분리. 네, 이 표면적인 상황 안에는 감정적인 문제가 들어있어요. 감정이 개입되면 본질적인 이슈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먼저 갈등 상황에서는 분노, 서운함, 짜증 등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자기의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꾸 감정만 앞세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예시를 들으셨지만 예를 들어 자녀가 늦었어요. 그럼 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어쩜 이렇게 맨날 늦냐? 엄마 생각해봤어 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는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나 좀 믿어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숨어있는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감정과 사실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과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그럼 엄마가 원했던 게 뭐겠어요? 난 너의 안전이 걱정돼. 난 너의 안전이 중요해. 이런 말이겠죠? 자녀는 뭐가 중요했겠어요? 엄마 나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줘, 나를 신뢰해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앞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1H하고 또 관계가 그렇죠, 있다고 맞아요. 네, 그렇죠. 이 감정이라는 건 어쩌면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성하고는 좀 파이프라인이 다릅니다. 훨씬 더 빨리 전달되기도 하고 이성적인 작동이 하기 전에 먼저 뇌의 상태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를 다룰 수 있어야 이성적인 사고를 가동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감정적으로 볼 때는 내가 관여받는다, 네가 걱정이다 이게 이제 앞서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성적인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 상대가 왜 저 얘기를 할까, 상대가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서로의 니즈를 파악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본다면 부모님이 원하는 니즈는 뭘까요? 자녀의 안전이죠. 늦게 들어오니까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건강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가 안전하길 원하는 그 니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부모 쪽에서 볼 때 우리 자녀가 늦게 들어오는 것은 어떤 니즈 때문에 그럴까? 또는 자녀가 늦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부모가 걱정을 할 때 그렇게 반박을 하는 그것은 어떤 니즈 때문에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녀는 이제 나는 성인이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것도 많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야 되니까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둬. 이런 니즈가 있는 것이죠.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게 해줘. 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통역을 모셔야 됩니다. 들은 얘기를 감정 부분에 진짜 감정을 찾아서 그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의도를 찾아서 바른 문장으로 통역해 주는 거. 영어를 한국말로 하는 것만 통역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의 니즈가 달라서 이런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앞설 때 감정을 좀 뒤로 미루고 니즈를 먼저 표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정말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객관적인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공통된 해결책을 찾기입니다.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는 두 당사자들이 상대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대의 니즈를, 상대의 필요를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는 태도, 마음, 그리고 일부라도 충족시켜 준다면 갈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3H 중에 세 번째 how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남멘토님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둘 다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얘야, 네가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많이 걱정돼. 그러니까 늦게 되면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때요? 아이의 자율성도 존중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이때 자녀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걱정하는 줄 몰랐어. 내가 엄마가 걱정되지 않도록 늦어도 11시까지는 내가 엄마한테 미리 연락해 줄게. 이러면 자기의 자율성도 보장이 되면서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둘 다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뭘까? 이것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는 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말 한마디만 했으면 걱정하지 않고 오해가 없을 텐데
아유 알겠거니 하고 넘어간 바람에 맞아요. 네. 오해가 생기고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오해가 계속 쌓여가는데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걸 원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겠니? 또 아이도 엄마는 왜 나를 자꾸 야단만 치지? 나를 왜 이렇게 자꾸 코너로 몰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고 그런 이유를 얘기만 해도 사실 오해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갈등이 방지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니즈를 얘기하는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맞아요. 니즈를 얘기를 안 해요. 정말. 근데 니즈만 잘 얘기해서 오해만 없어도 갈등이 많이 줄거든요. 자기 표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 가정에서 해보시면 돼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이걸 원해요. 그죠? 음. 너는 뭐가 필요하니가 아니라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런 것을 하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원해. 나는 쾌적한 환경을 원한단다. 나는 시끄럽지 않은 걸 원한단다. 나는 우리 가족이 늦게 들어와서 두려움이나 걱정하지 않는 생활을 원한단다. 나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다 와서 즐겁게 먹기를 원한단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 필요를 다 얘기를 하면 다 알 것 같죠. 그렇게 좋은 말 많잖아요. 밥상 차려놓고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오붓하게 먹길 바래.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은데 엄마가 밥 차려놨는데 몇 번을 부르니? 이렇게 얘기하죠. 몇 번씩 불러야 나온다. 맞아, 막 이렇게 맞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맞아요. 얘기하는 것, 예,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니즈 파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즈 파악이 첫 번째예요. 네. 네, 오늘 우리 가족의 갈등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는데요. 나머지 또 탁월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가족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명언을 나누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간디님이 말씀하셨죠. 갈등은 변화의 시작점이다. 3H로 변화를 이루십시오. 네,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존 F 케네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위기는 기회다. 저는 이게 어떤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가정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저희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네, 저는요. 세인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물론 바라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